서초구청장이 도로 점용 특혜 논란이 있는 사랑의 교회 행사에 참석해 영원히 점용을 허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점용 허가를 계속해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가 잘못됐다는 1, 2심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오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최근 방북했던 시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이 여전히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합리적 방안이 모색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바른미래당 최입의 의원실을 점거했던 자유한국당 의원 4명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톱스타 송중기, 송혜교 씨가 결혼 2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한류 스타 부부의 갑작스런 이혼 소식에 중국과 일본 등에서도 관련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윤홍근 BBQ 회장이 회사 돈을 자녀 유학비로 썼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윤 회장을 입건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서울의 한 초대형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도만 9만 명인 사랑의 교회입니다. 최근 새 예배당을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새 예배당 건물은 법원에서 도로 조명 허가가 불법이라는 1, 2심 판결을 받아놓은 건물입니다. 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이렇게 법적 분쟁 중에 있는 새 예배당의 최근 행사장에서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초구청이 영원히 이 예배당의 점용 허가를 계속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문예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등록 신도수만 9만 명, 국내 초대형 교회 가운데 하나인 사랑의 교회입니다. 새 예배당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헌당식이 이달 초 열렸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참석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피와 땀, 눈물의 기적으로, 눈물로의 기도로 오늘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은 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있는 건물입니다. 서초동 대법원 사거리 근처 참나리길. 사랑의 교회는 이 도로 아래 지하 공간을 점유해 교회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도로 지하를 사용할 수 있도록 2010년 서초구가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줬는데 이게 특혜 논란을 불렀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공시설도 아닌 교회가 영구적으로 공공용지인 도로의 사적인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는 위법하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구청장은 이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펴지게 하도록 점용 허가를 계속해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해당 재판의 피고이기도 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자기는 도로 점용 허가가 대법원에서 만약에 위법하다라고 하더라도 자기는 계속 내주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법에 반하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기 위법행위를 하겠다는 거죠, 공무원이.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부적절한. 서초구청은 초대를 받아서 참석한 조 구청장이 덕담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네, 그런데 새 예배당 행사장에는 유력 정치인들도 여러 참석해서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해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박 시장은 이 예배당의 도로 조명 허가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둔 예배당이 이렇게 정치인을 초대한 대규모 행사를 여는 것 자체가 예사롭지 않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지하 예배당답게 헌당식 행사는 웅장하게 진행됐습니다. 6,500석 전체가 빈자리 하나 찾기 힘들 정도로 가득 찼습니다. 유력 정치인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오신환, 이해훈 의원이 축사를 했고 박성중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이 정말 멋진 교회 헌당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성령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박 시장은 7년 전 이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시의회에 참석해 서초구청의 도로 점용 허가가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주민 감사를 통한 결론이었습니다. 서초구는 당연히 이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거에 따라서 원처분을 시정해야 될 그런 법적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로 점용 허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다음 달로 예상됩니다. 그 직전에 유력 정치인들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를 연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사건 소송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고 서둘러 헌당식을 했다라는 거는 사랑의 교회가 대법원의 무언의 압박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는 박 시장이 개인 자격으로 헌당식에 참석했고 도로 점용 허가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들 역시 지역구 행사 등으로 초대를 받아 참석했다고 전해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문제는 더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도로 점용 허가 취소가 확정되면 사랑의 교회는 지하 예배당을 철거해야 합니다. 철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려면 매년 수십억 원씩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허가가 취소될 경우 교회 측은 이 손해를 허가를 내준 서초구청이 물어야 한다면서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거 비용만 4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0년 초 서초구 도로관리과는 도로 점용 허가를 검토하면서 여러 기관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KT와 서울도시가스, 강남수도사업소 모두 안전 등의 이유로 도로 아래에 예배당을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서초구 재난치수과도 하수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지라며 불가하다고 회신했습니다. 하지만 서초구청은 교회의 어린이집을 기부 체납받는 조건으로 점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초대형 교회에 대한 특혜, 무리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이 사랑의 교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1심과 2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면 사랑의 교회 측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400억 원 정도 들여 예배당을 철거하거나 해마다 많게는 수십억 원씩 이행 강제금을 물면서 유지하는 겁니다. 사랑의 교회 측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공식 입장은 내놓을 수 없다면서도 당시 허가 과정은 적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해진 바에 따라 구청에 도로 조명 허가를 신청했고 구청은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교회 관계자는 지하 예배당 허가가 취소될 경우 서초구청을 상대로 비용 청구 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청의 잘못된 행정 처분으로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서초구청은 일단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고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비핵화 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한이 요구 조건을 좀 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에 대해서는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면서 협상을 할 새 인물과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비핵화 협상에 참견 말라, 앞으로 남측 정부를 통할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의 중재자론을 반박했습니다. 미국과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김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를 향해 북미 대화에 관한 담화를 내놨습니다. 외무성 미국 담당국장 담화인데 외무성이 대남 메시지를 내놓은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담화에서 북한은 북미 대화의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라며 남측 당국은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협상을 해도 북한과 미국이 직접 하지 남측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비핵화 협상에서 남측을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북 사이에는 물밑 대화가 하나도 없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남측 정부의 촉진자 역할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낸 겁니다. 미국을 향해서는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며 대화 분위기만 띄우지 말고 올바른 셈법을 가지고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실무 협상을 빨리 하자는 건데 조건도 달았습니다. 제대로 된 협상 자세, 또 말이 통하는 사람, 그리고 온전한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대미 협상의 주도권이 통일전선부에서 외무성으로 넘어가면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실무 협상이 오히려 임박한 것으로 보이고 이게 특별히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대화를 하려면 준비를 좀 하자. 우리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제 좀 발신을 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북미 대화 재개 분위기 속에서 속도 조절, 힘겨루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는 우리 정부 구상에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이번엔 미국의 태도를 조금 보겠습니다. 이번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I'll be meeting with a lot of other people, not by him, but I may be speaking to him in a different form. 네,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깜짝 만남은 없지만 다른 방식의 대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다른 방식의 대화가 글쎄요, 방한 기간 북미 실무 접촉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DMZ에서 새로운 대북 메시지를 밝히겠다는 건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또 하나의 세계적 이슈인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일단 휴전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봤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확인된 건 아닙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모레 미중 두 나라 정상이 만나서 세기의 담판을 벌일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안양봉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세계의 눈이 미중 양국 정상의 모습을 드러낸 일본 오사카에 쏠렸습니다. 핵심 쟁점이 여전해 미중 무역협상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홍콩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미중 양국이 파국이 아니라 휴전을 선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중 두 나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휴전에 잠정 합의했고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협상 시한은 6개월,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로 공동 성명을 내기보다는 각각 보도자료를 배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의 블룸버그도 양국의 무역협상 재개 조건으로 미국은 3천억 달러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 등의 위협을 중단하는 양보안을 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우신 미 재무장관은 미중 무역협상이 90% 마무리됐다고 밝혀 휴전 잠정 합의 보도가 더 관심을 끄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G20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직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고 중국 정부 역시 오늘도 미국이 수출 통제를 남용한다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能在20国集团大阪峰会期间认真听一听国际社会对单边主义、保护主义和霸凌行径的抵制声音。 휴전을 선언할지 이견 확인에 그칠지 세계의 담판이 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모레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오사카에서 열립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네, 그럼 G20 정상회의가 열릴 일본 오사카를 연결해서 정상회의 일정과 의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민영 특파원, G20 정상회의가 내일 개막인데 각국 정상들은 대부분 도착했겠군요. 네, 각국 정상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인도 모디 총리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중국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 오사카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2시간 전쯤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으로 이곳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내렸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모두 38개 국가와 국제기구의 정상이 참가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내일 오찬을 겸한 디지털 경제 관련 회의를 시작으로 일정이 진행되고요. 저녁에는 아베 총리 주최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 오후에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폐막합니다. 네, 보니까 비가 좀 내리고 있는 것 같군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북핵이나 무역 문제가 가장 큰 관심이겠지만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그 밖에 여러 의제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최국인 일본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설정한 의제는 세계 경제와 무역, 환경, 여성, 보건 등 이렇게 8개 분야인데요. 특히 이 가운데에서 관심을 끄는 분야는 세계 경제와 무역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선언문에 보호무역에 반대한다라는 문구가 빠지고 자유무역 촉진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초안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미국 제일주의를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한 조치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정상들의 양자 외교가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특히 마지막 날에 예정돼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담판에서 두 나라 간의 무역 전쟁은 물론이고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이민영 특파원 수고했습니다.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당시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을 감금한 자유한국당 의원 4명에 대해서 경찰이 다음 달 4일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당시 국회 폭력 사태로 고소 고발이 잇따라서 국회의원 3분의 1가량인 109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당시 폭력 사태로 고소 고발된 국회의원들 가운데 첫 출석 요구를 받은 의원은 4명입니다. 지난 4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바른미래당 간사가 최이배 의원으로 바뀌자 한국당 의원들이 최 의원 사무실로 몰려가 문을 소파로 막는 등 6시간 가까이 점거하며 최 의원의 회의 참석을 막았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잖아. 네, 여기 제 방이에요. 제 방이고 제 방에서 제 부자가. 경찰은 우선 자유한국당 엄영수, 여상규, 정가균, 이양수 의원 4명에게 다음 달 4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 의원 감금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한국당 의원은 모두 13명. 일단 증거 확보와 참고인 조사 등이 끝난 의원들부터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의원실은 아직 소환 통보를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소환된 대상자가 결론 보고 알아보는 맞아요. 이런 식으로 국기 압박을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추가로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수사 선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모두 109명, 현직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넘는 숫자입니다. 경찰은 한국당 의원 4명에 이어 사전조사가 마무리되는 순서대로 다른 의원들에게도 출석을 통보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불법 천막을 친 우리공화당 측에 서울시가 오늘 저녁 6시까지 천막을 철거하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서울시는 곧 2차 철거에 나설 태세입니다. 우리공화당 측에서는 자진 철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가 자진 철거 시안으로 통보한 오후 6시. 바로 그 시각 우리공화당은 당원과 지지자 1000여 명을 모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새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구조물은 천막과 그늘막을 합쳐 10동까지 늘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서울시의 강제 철거 방침을 규탄하며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은 용역 깡패를 동원해서 우리의 정당한 의사를 방해하고 저희들을 끌어내고 공권력으로 탄압하고 저희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서울시는 통보한 자진 철거 시한이 지난 만큼 더 이상의 절차 없이 2차 행정 대집행, 철거에 나설 분위기입니다. 경찰의 광화문 광장 시설물 보호도 요청했습니다. 엊그제처럼 철거 이후에 천막을 다시 치는 행위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흔히 민주주의에는 인용에 한계가 있다. 인내 한계가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들에게조차 민주주의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죠. 2차 철거 방침을 굳힌 서울시는 경찰 용역업체와 협의를 거쳐 곧 철거 시점을 정할 예정입니다. 우리공화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안에 맞춰 천막을 일시 철거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그 결과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일명 송송 커플, 이제 드라마에서만 남게 됐습니다. 한류 스타 부부 송중기, 송혜교 씨가 결혼 2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송중기 씨는 부인 송혜교 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2016년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연인으로 호흡을 맞춘 송중기, 송혜교 씨. 드라마가 끝난 뒤 2017년 열애와 결혼 소식을 깜짝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한류 스타 부부로 큰 사랑을 받아온 두 사람이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송중기 씨는 어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송중기 씨는 입장문을 통해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며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송혜교 씨 소속사도 이혼 절차를 밟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류 스타 부부의 이혼 소식에 중국과 일본 등에서는 종일 관련 보도가 쏟아졌고 누리꾼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국 최대 SNS 웨이보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관련 해시태그 조회수도 20억 회를 넘어섰습니다. 이혼 사유를 놓고 악성 소문과 댓글이 퍼지자 송중기, 송혜교 씨 측 모두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합의 후 이혼 조정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부 사항이 원만하게 정리되면 한 달 안에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길 가던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남성이 범행 닷새 만에 붙잡혔습니다. 또 건물 기둥을 타고 올라가 홀로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던 남성도 있었습니다. 이 홀로 있는 여성을 노린 잇따른 범죄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우한솔 기자입니다. 새벽 1시, 홀로 가던 여성의 팔을 마주오던 남성이 갑자기 붙잡습니다. 여성이 이리저리 팔을 빼보려 하지만 남성은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여성을 강하게 끌어당겨 허리를 감싸고는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남성은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을 하려다 여성이 강하게 반발하며 저항하자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탐문 끝에 범행 전 인근 노래방에서 남성이 결제한 내역을 찾아 추적에 나섰고 닷새 만에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달아난 28살 이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노래방에 들어갔던 거 확인하고 계속 인적사항 추적을 하고 통신수사 병행해서 최종적으로 검거했습니다. 이 씨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했지만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에서도 건물 기둥을 타고 올라가 2층에 홀로 사는 여성의 방에 창문을 열고 침입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인기척에 잠이 깬 여성이 놀라 소리를 지르자 도망갔다가 CCTV를 보고 추적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확인 결과 이 남성은 피해 여성과 같은 건물에 사는 29살 유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유 씨도 술에 취해 피해 여성과 대화를 하고 싶어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저도 창문을 잘 못 열어요. 앞에 또 누가 쳐다보고 있는 기분도 들고 겁이 많은 편이라서 저도. 홀로 있는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이 잇따르면서 여성들의 불안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을 찾은 한 교회의 인솔교사가 초등학생을 무차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생이 대들었다는 이유였는데요. 아동학대 신고에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어린이와 말을 주고받다 손으로 밀쳐냅니다. 뒤로 밀린 어린이가 여성의 팔을 치자 순식간에 책상에 눕혀 목을 조릅니다. 저항하는 어린이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폭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두 사람을 떼어놓은 뒤에야 상황은 끝이 납니다. 폭행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직업체험을 위해 전남 곡성의 한 수련시설을 찾은 대전의 한 교회 인솔자가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를 폭행했습니다. 누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 이제 거기 인솔 교사분이 계셨고 팔을 이렇게 휘저고 계셨는데 이게 좀 굉장히 컸어요. 이곳이 실제 폭행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센터 직원들은 이 방 CCTV 전체를 확인해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 체벌이었고 담당자도 알고 계시니까 딱히 내가 할 일은 없겠구나 싶었는데 나중에서 CCTV 보는데 이거는 교회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교회 관계자는 사건 당일 당사자들이 서로 화해했다는 이유로 CCTV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 학생 보호자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아이가 인솔교사에게 대들고 때리기까지 해 훈육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고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곡성경찰서는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살인 방화 현장에서 흉기에 찔리고도 마지막까지 주민들을 대피시킨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입니다. 얼굴에 전치 20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치료 끝에 돌아와 보니 관리사무소 일자리를 잃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추가 치료비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2달 전에 있었던 경남 진주의 조현병 환자 안인득 사건으로 생겨난 일입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불이 난 아파트 건물 계단으로 황급히 뛰어 올라갑니다. 20여 분 후 다시 1층으로 내려왔을 때는 온몸에 흥건히 피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2달 전 일어난 아파트 방화살인 참사 당시 범행 현장에 뛰어들어 마지막까지 주민들을 구조하고 대피시켰던 정현섭 씨입니다. 계단에서 피의자 안인득을 맞닥뜨렸고 안인득이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크게 다쳤습니다. 피가 쏟아졌지만 경찰 구조대원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주민들 대피와 병원 이송 작업을 도왔습니다. 도망가고 싶다는 느낌 딱 드는데 밑에서 이제 딸이 찔렸다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흉기에 찔린 후유증으로 잇몸과 턱이 내려앉았고 얼굴 신경 절반이 마비되는 등 전치 20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힘들게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얼마 전 겨우 업무에 복귀했지만 범행 현장 근처만 가면 악몽 같은 트라우마 증세가 생겨 다시 무급 휴가를 써야 했습니다. 견디고 싶어도 이게 안 견뎌 자기가 반응해버리니까 몸이 경직되면서 몸이 아파오더라고요. 근육통도 오고. 목숨 걸고 주민들을 구조했던 정 씨는 이제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자신의 빈자리엔 이미 새로운 직원이 뽑혔고 계약직인 정 씨는 되돌아갈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많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정상적으로 근무가 되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2달간 못 받은 월급 대신 일부 위로금과 치료비를 지원받았지만 안면 성형 등 추가 치료 비용은 이제 자비로 해결해야 될 상황입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현장 K, 오늘은 세금이 투입된 공립학교의 체육시설이 시민보다는 민간업자들의 입속 챙기기로 운영되는 실태를 고발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게 시설을 재임대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공립초등학교 안에 있는 수영장입니다. 오전에는 성인 수영, 오후에는 어린이 수영 강습을 합니다. 신청 창구부터 별도로 나뉘어 있습니다. 오후에는 뭐 딴 데가 쓰나요? 어린이 그게 있어가지고. 업체가 다른 거예요? 네. 초등학교에서 운영을 위탁받은 민간업자가 다른 업자에게 다시 수영장을 임대해주고 오전, 오후 각각 영업을 따로 하는 겁니다. 이처럼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업자가 다른 업자에게 다시 임대를 해주는 건 불법입니다. 어기면 위탁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따지자 운영업체는 다른 소리를 합니다. 특색을 살린 영업을 위한 것일 뿐 같은 업체라고 둘러댑니다. 다른 업체처럼 강사들을 따로 분리해서 하고 세분화해서 전문성 있게 마케팅을 했더니 그게 먹혀 들어간 거죠. 하지만 전직 직원의 증언은 다릅니다. 보증금이 한 2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월 1,5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는 따로 뽑고 있고 스포츠센터에서도 직원들 따로 뽑고 있습니다. 서울의 다른 초등학교 수영장. 이곳은 위탁 운영업자가 개인 수영 강사에게 돈을 받고 시설을 재임대해줬습니다. 수영장의 일부 레인만 따로 뗐습니다. 초등학교 실내 수영장이랑 다른 업체인 건가요? 제가 실내 수영장에다가 레인을 임대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업체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합니다. 레인이 남아있으면 거기서 방송하게 해요. 레인이 비어있는 거는 대충 보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공공연한 관행처럼 이미 몇 년째 계속됐던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이런 불법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임대를 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학교에 공문만 보냈을 뿐 몇 년째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전대 자체가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대다 이렇게 파악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청은 올해 들어서야 현장 실태 파악에 나서 불법이 의심되는 7곳을 조사 중입니다. 현장 K 이호준입니다. 지난해 말이었죠. KBS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의 윤홍근 회장이 자녀의 유학 생활비를 회사 돈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외에서 자녀가 탄 고급 차량, 집세, 식비, 과외비 등을 포함해서 윤 회장이 약 17억 원 정도의 회사 돈을 횡령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의 내부 문건입니다.
윤홍근 회장의 아들과 딸에게 한 달 생활비로 각각 $10,000와 $7,000, 우리 돈 2천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직원급여로 처리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윤 회장이 문건에 서명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20만 불 정도는 적을 때는 15,000불, 많을 때는 2만 불. 윤 회장 아들이 몰고 다닌 고급차는 BBQ 미국 법인차였고 식비와 집세는 물론 고액 과외비까지 회사 돈으로 처리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선생님들이 보통 한 달에 많이 가져가면 7,000불, 9,000불. 윤 회장은 이 돈을 모두 개인 자금으로 송금해 처리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아드님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 직원 시켜서 회사 돈으로 미국 생활하게 하셨나요? 대답하고 가세요.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윤 회장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BBQ 미국 법인의 회사 돈 17억 원을 유학 중인 자녀의 생활비와 과외비 등에 사용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KBS 보도 직후 BBQ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윤홍근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횡령 혐의를 부인하던 윤 회장은 수사가 계속되자 최근 17억 원을 회사에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윤 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빠르게 늘어난 5G 가입자 수와는 달리 느려 터진 속도 탓에 이용자들의 속도 터지고 있습니다. 실상은 이런데도 정작 이동통신 3사는 5G 속도를 놓고 1등 신경전만 벌이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LG 트윈스와 SK 와이번스의 경기. 6회 초가 끝나자 막간 행사가 진행됩니다. LG전자 스마트폰 V50으로 이통 3사 5G 속도를 측정해 공개합니다. LG U+의 5G 속도가 경쟁사보다 2배 빠르게 나왔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U+는 얼마를 기록했을까요? 641을 기록했습니다. 속도 1위를 내세운 LG U+ 광고에 경쟁사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측정 방식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KT는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속도 측정 앱인 벤치비 측정 방식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특정 제품 하나만으로 속도를 측정한 것도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통신 장비와 스마트폰 종류, 사용자 위치나 시간에 따라서 속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근거 없는 속도 마케팅은 자제해야 할. SK텔레콤도 자사 속도가 더 빠른 곳이 많다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LG U+는 3사 5G 속도를 공개 검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속도 품질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통 3사 공개 검증이라는 방법을. 저마다 1위라는 이통사 간 신경전을 보는 소비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부족한 망을 확충해 어디서든 잘 터지게 하는 게 우선이란 지적입니다. 이통 3사가 자랑했던 5G 최고 속도는 20Gbps. 실제 속도는 1Gbps도 안 되는 곳이 많아 최대 속도의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성공할지 모르는 곳에 대리점을 열어 이익을 내기 시작했는데 불과 2년 만에 본사가 직영점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면 대리점주의 심정은 어떨까요? 국내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사의 한 대리점주가 겪은 일입니다. 성민수 기자입니다. 영동고속도로의 한 휴게소. 2010년 윤경석 씨는 여기에 아웃도어 브랜드 B사의 대리점을 열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유명 브랜드 의류 매장이 들어선 건 처음이었는데 결과는 예상 밖의 성공이었습니다. 연매출 30억 원을 넘어서 단숨에 브랜드 내 상위권 점포가 된 겁니다. 주말 같은 경우는 정말 뛰어다니면서 일하고. 그러자 불과 2년 만에 본사는 이 매장을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휴게소 측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갑자기 바뀌니까 투자비는 회수가 되나? 그런 의문이 생겼죠. 5년 정도는 투자비 회수 기간을 산정해 주는데. 그나마 B사가 제시한 전환 조건은 중간 관리직. 매장 소유권은 본사가 갖되 윤 씨는 운영만 하고 대신 수수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수수료율은 대리점 때보다 최대 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4~5% 정도 깎인 계약서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영업부장한테 몇 번 문의를 했다가 굉장히 봉변을 당했어요. 또 한 번 얘기하면은 정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또 계약 기간은 반년으로 줄었고 판매 목표와 직원 수도 강제했습니다.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본사로 불려가야 했습니다. 상벌 관련된 공문이 와서 매출을 목표가 얼마인데 얼마밖에 못했다. 뭐 이런 페널티를 주겠다. 윤 씨는 지난해 초 수수료율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중간 관리를 그만뒀습니다. 위험 부담을 안고 시작해서 노력해서 좋은 매장으로 성공시켜 놔도 직영 매장으로 뺏어가 버리면 저희 같은 개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은 100년을 일을 해도 돈 한 푼 벌 수 없어요. B사 측은 직영 전환이 본사 정책에 따른 것이고 윤 씨와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영 매장은 본사가 직접 쇼핑백과 홍보물을 공급해 불리한 전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이렇게 대리점을 하다 직영점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계약 자체가 불공정한 데 있습니다. 대리점의 계약 기간은 통상 1년. 인테리어 비용 수억 원을 들이고도 계약 기간이 지나 공급업체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5년여 전부터 아울렛 매장에서 해외 의류 브랜드 대리점을 운영해온 김모 씨. 2015년 말 매장 인테리어비로 2억 4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의류 공급업체가 바뀌면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직영점으로 전환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상권을 만들고 그동안 또 투자하고 했던 부분들을 그냥 한순간에 그냥 계약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그냥 나가는 거는 저희의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문제인 건데. 그나마 공급업체가 제시한 건 3년의 시간. 대신 공급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을 낮춰야 합니다. 저희는 도의적으로 대리점 1년 보장에 더해서 추가로 중간관리 2년을 제안했습니다. 계약서대로라면 대리점주들은 그냥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업자 사정에 따라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가 지난해 조사해보니 대리점들의 70%가 계약 기간이 1년. 공정위는 이달 초 표준계약서상 계약 기간을 최소 4년으로 설정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기존 계약자에겐 해당이 안 됩니다. 대리점법에서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해당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그 페널티를 부과한다던가 뭐 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편의점이나 제과점 같은 가맹 분야의 경우 법으로 10년을 보장하는 것과 비교됩니다. 대리점주들도 장기간을 내다보며 수억 원의 투자를 하는 만큼 이들의 계속 사업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최저임금안 심의가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며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노사 양쪽이 합의는커녕 최초 요구안조차 내놓지 못한 상황입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 한쪽이 텅 비었습니다. 위원회는 노동계, 사용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인데 사용자 측이 모두 불참한 겁니다. 행복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가 불가피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은 논의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이 저희의 공통된 사명이자 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최저임금 심의 기한인 오늘 의결 정족수도 못 채우고 회의는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같은 시각 사용자 위원들은 따로 긴급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편을 든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을 아마 학습하지 않고 이만 같아요. 공익위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회의하면은 결과는 뻔한 겁니다. 이들이 보이콧을 선언한 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 측은 기업 규모별로 생산성과 지불 능력의 차이가 있으니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더 낮추자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박합니다. 심의에 법적 시한을 넘겼지만 최저임금 확정 고시는 8월 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서둘러 다음 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직 노사 모두 최저임금 최초안도 내놓지 못한 상황. 사용자 측이 돌아올지도 미지수여서 올해도 결정 과정에 많은 고비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최근 삼척항으로 북한 소형 선박이 들어와 논란이 됐었죠. 이렇게 북한 어선들이 동해 먼바다까지 나가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북한 연안 수역의 조업권을 중국에 팔아넘긴 이후 연안 어족 자원이 고갈되면서 먼바다까지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면구 기자입니다. 동해 먼바다 한일 중간 수역, 북한 연안에서 직선거리로 40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나무로 만든 소형 북한 어선들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어림잡아도 수십 척이 넘습니다. 작은 목선을 이끌고 거친 먼바다까지 나와서 위험한 조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에 조업권을 내준 이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지난 2004년부터 북한 수역에서 싹쓸이 조업을 시작했고 지난해엔 약 2,000척, 올해도 벌써 960여 척이 북한에 진출했습니다. 그 밤낮으로 지금 북한에도 바다가 항폐됐을 거예요. 그 쌍끌이가 밤낮으로 끌고 24시간 끌고 다니니까. 오징어 길목으로 불리는 원산 앞바다 은덕 어장 등은 이미 중국 어선들 앞마당이 됐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북한 어선들은 점점 더 먼 바다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올 들어 NLL 인근에서 퇴거 조치한 북한 어선만 60여 척이나 되고 지난해 일본 해안까지 표류하다 발견된 북한 선박도 200척이 넘습니다. 해결책은 남북 한간 수산 협력입니다. 우리 어선들이 그 수역에 들어가면 자원량도 공동으로 관리하고 우리 어업인들한테 이득이 되고. 중국 쌍끌이 어선 대신 우리 어선들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유럽에 때이른 6월 폭염이 덮치면서 프랑스와 스페인 등의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인명피해도 늘어나며 유럽 각국 학교엔 휴교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기현정 기자입니다. 따갑도록 내리쬐는 땡볕. 연신 물을 마셔대지만 갈증은 좀처럼 가시지 않습니다. 평소 관광객으로 붐비는 파리 몽마르트 언덕은 더위에 한산하기까지 합니다. Et de l'ambiance qui est fort sympathique parce qu'il n'y a personne. Les touristes ont déserté avec la chaleur, donc c'est plutôt sympa. 최근 유럽 대륙 전역에 걸쳐 폭염의 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해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선 히트웨이브, 즉 열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선 기온이 42도까지 치솟으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Pues el ventilador, el aire acondicionado, si no, no duermo. O sea, yo duermo porque estoy muy cansada, pero no es que es imposible dormir. 6월 기준으로는 프랑스의 경우 1947년 이래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될 전망이고 각국의 기상당국도 6월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때이른 폭염 때문에 인명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에선 3명이 숨졌고 최악의 경우 올여름 5,000명이 사망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Il ne faut pas se leurrer, des vagues de chaleur intenses, même si l'on prend énormément de précautions chez des personnes très fragiles ou malades, peut entraîner des morts prématurées. 유럽 각국 학교에선 휴교령이 내려지고 직장에서도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곳곳에 분수대나 물안개 시설을 가동해 도심 열기를 조금이라도 식히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기현정입니다.